안녕하세요. 멘토의 투자노트 금요일을 맡고 있는 유세벽입니다. 반갑습니다. 혼란스러운 우리 주식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좀 새파랗게 질려 있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낙폭을 축소를 시켰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운 그런 시장 흐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양지수 모두 굉장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시가 개파락을 출발로 해서 어느 정도의 낙폭을 만회를 했지만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다소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던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코스피 시장은 그래도 다행인 건 2,700포인트를 지켜주었다라는 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70포인트를 지켜주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오늘 밤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그 파월 의장이 뭐라고 말을 할지 거기에 따라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한번 요동을 칠 것이고 거기에 따라 이제 다음 주 우리 증시가 변동성을 좀 보여줄 텐데 지난주에 같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간 주식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의 현금 확보를 한 이후에 그리고 어느 정도의 반등 타이밍이 제대로 들어왔었을 때 우리는 공격적으로 이제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한 이후에 그런 다음에 종목별로 지금 굉장히 테마들이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엠폭스라던가 아니면 진단키트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변동성을 보여주다가 조정이 들어왔더니 다시 이제 미용기기라던가 화장품이라던가 혹은 오늘 뭐 하나갤러리아에서 호재성 이슈가 있었었는데 그런 이슈를 타고서 그런 종목들이 또 변동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종목상 장세 플러스 테마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시즌이 끝났고 이제는 모멘텀 플레이를 할 때인데 확실하게 올라갈 근거도 부족하고요. 내려갈 근거도 부족합니다. 지금 큰 무슨 어떤 빅 이벤트가 있지 않은 이상은 아무래도 파월 연준 의장의 이런 연설이 끝난 이후에 다음 주에 있을 지표 발표 등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하면서 시장은 크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한 주 동안 딱 박스피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2,700포인트를 제대로 돌파도 못했고 지금 안착했지만 그래도 제대로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은 나와주지 않았고 그리고 2,630포인트는 지켜주었습니다. 이런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제부터 하나씩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랑 뭐 계속적으로 한 달 가까이 비슷한 얘기들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좀 변할 수 있다. 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저께 방송을 준비하면서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투자 아이디어로 이런 리포트를 좀 참고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 부분들을 좀 캡처를 해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라고 살펴본다면 수급이 혼란한 이후에 그러니까 8월 5일 블랙 먼데이라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굉장한 낙폭, 패닉셀이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 대차게 반등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되돌림은 줬지만 근데 수급 혼란 이후 업종의 구도가 변화가 된다라는 이런 리포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단기적 낙폭 과대 업종의 되돌림이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근데 유효 기간은 급락 이후에 한 달 동안이라고 이렇게 좀 과거 사례들을 비추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단기적 낙폭 과대 업종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아웃퍼폼을 한다. 근데 굉장히 짧은 유효 기간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테마들이 빠르게 지금처럼 오늘은 갔던 애들이 내일은 또 쉬어가고 그리고 다음에는 또 다른 트렌드로 바뀌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지금 여실히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거를 감안했었을 때 낙폭이 심했었던 뭐 2차 전지도 있을 수 있고 뭐 5G도 있을 수 있고 아예 시장에서 관심 소외됐었던 이런 섹터들이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서 선별을 해가지고 수익 만약에 매수를 한다 이렇게 봤었을 때 여기에서 실현손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 업종의 되돌림이 되고는 있지만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경우에는 아주 시원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도 밋밋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유효기간이 짧고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라는 것들이 과거 사례 87년과 98년 그리고 18년도 이렇게 세 개의 사례들에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본다면 87년에는 블랙 먼데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8년에는 LTMC 파산이 있었고요. 18년도에는 슈트픽스, 청산발, 수급 혼란이 있었었던 사례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때 지금 딱 정중앙 현재 시점인 거거든요. 현재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낙폭이 크게 일어났다가 반등이 세게 들어왔고 한 달 이후에는 결국에는 다시 지지부진한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98년도에는 굉장히 크게 튀어 올라와 줬습니다. 근데 나머지 그러니까 18년도와 98년도에는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실 수가 있고 87년과 98년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좀 금리 인하 시기와 좀 맞물리고 있는데 두 차례 모두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보다는 금융시장의 유동성 증발과 자산 가격 급락을 좀 막기 위한 보험성 인하 조치로 현재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인하가 보험성 인하가 된다 그러면은 시장에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통화 정책이 전환이 된다면은 반영을 해서 금리 민감도가 높은 업종 그리고 기존에 주도를 했었던 바이오 같은 이런 업종들이 일제히 반등한 이후에 금리 영향력이 좀 빠르게 소멸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기존 주도주 위주의 아웃퍼폼 장세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로서 높은 금리 민감도 이거 부분을 좀 얘기를 드려야 될 텐데 오늘 BOJ에서 우에다 총리가 굉장히 중립적인 얘기들을 말을 했죠. 그 이유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한 나라의 총재가 매파적이냐 비둘기적이냐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파월도 마찬가지에 비슷한 스탠스의 입장들을 내놓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지금 높은 금리 민감도 그리고 기존 시장의 주도력을 두 가지 조건의 교집합에 위치한 업종을 선별하는 방법으로 미리 바닥 이후에 반등할 업종을 좀 베팅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집합이 어디에 있냐, 어느 섹터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 AI 붐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던 이 반도체 업종을 첫 번째로 꼽아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미디어 엔터, 경기 소비 유통,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결국 빅테크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저는 딱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반도체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 지금 종목별 선별이 들어가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 미디어 엔터 같은 여기에 신한증권의 의견에 전부 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진 않습니다. 미디어 엔터라던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선별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는 좀 아직은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이 존재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생각보다 빠른 반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업종을 선별을 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이었고 제가 강조했었던 섹터는 조선이라던가 방산이라던가 이런 방어력이 좀 강한 그런 섹터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급락 이후에 한두 달 동안 행보 구간에서는 업종 구도가 좀 뚜렷하지 않은 사실들을 좀 고려를 했었을 때 9월달, 10월달 정도까지는 단기 수익, 그러니까 즉 단타성, 트레이딩성 접근을 위한 이런 전략이 좀 유효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낙폭 과대 업종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는 지수가 올라오면서 덩달아서 상승하겠지 이런 그 종목들의 매수보다는 저는 횡보 구간 이후 반등할 때 대차게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미리 매수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섹터는 지난주에도 좀 핫했던 그러니까 좀 뜨거울 수 있었던 매운맛들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뜨거울 그럴 섹터
주도를 해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업종을 좀 살펴본 이후에 탑픽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채널 고정하시고 봐주시면은 아마도 저는 투자에 좋은 전략들, 다음 주에 시장 대응을 할 때 어떤 전략들을 써야 될지 좀 찾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곧 보여집니다. 방향성이라는 거는 보여지는데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것들을 필두로 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진 이후에 바닥은 지난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2,400포인트. 지금은 2,700에서 2,900을 타겟팅하고서 지금 바라보는 시점에서 아직은 불확실성 요인들이 다 해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시면서 확실한 주도주에 지금은 부재가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테마순환매 장세를 예상을 해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를 해서 우리 대응을 잘 해보자. 왜냐면은 아까도 말했던 실적 시즌이 종료됐고 모멘텀 플레이를 할 때고 여기에서는 크게 지수 전반적으로 크게 뛰어 올라갈 그럴 명분은 아직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그렇다면은 어떤 섹터를 공략을 해봐야 될지 준비해서 좀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섹터는 어디가 있을까? 기존에는 되게 방어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형성을 한 이후에는 이제는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가야 할 섹터는 저는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도 저는 바이오 섹터를 꼽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섹터는 바이오인데 사실은 저는 바이오를 그렇게 쉽사리 접근을 잘 안 하는 성격입니다. 왜냐면은 변동성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붙어주면서 FDA 승인 이런 빅 이슈로 인해서 오늘도 시장에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이오는 크게 세 개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들과 그리고 그거를 생산하는 회사들, 위탁 생산을 하는 회사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판매를 하는 회사들 이렇게 세 분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R&D 그러니까 AI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될까 세 파트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 그러니까 뭐 AI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죠. 로슈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이 화이자 뭐 굉장히 큰 빅파마들이 지금 이쪽으로 신약 개발에 굉장히 시선을 돌리고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되면서 이런 연구 개발에 더욱 박차가 가해질 것이고 그런 그 점들로 인해서 R&D 비용을 좀 절감을 하고 임상 성공 확률을 높이려는 시도 그러니까 AI가 맞물리면서 성공 확률은 올라가는데 판관비라던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조금 다운이 되는 그런 효과들도 같이 누릴 수 있다. 특히나 지금 AI 기술은 초기 R&D 단계에서 타깃되고 있고요. 그리고 물질 발굴과 전임상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 플러스 거기에다 AI를 접목하고 있는 회사를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표가 지금 어떻게 보면 글로벌 AI 신약개발 산업의 핵심 포인트인데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움직이는 회사들 우리나라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도 살펴볼 때 기존에는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상장된 AI 신약 개발사는 뭐 신테카 바이오도 있고 파로스 아이바이오 그리고 보로노이 이런 종목들이 있었을 텐데 주요 제약사들의 외부 파트너십
그러니까 혼자서 일을 다 못하니까 큰 빅파마들과 같이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서 AI 신약 개발 역량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리포트를 통해서 제가 확인한 결과고요. 그리고 해외 경쟁사들의 국내 진입 가능성 그리고 국내 업체의 해외 진입 가능성을 고려를 해봤을 때 클라우드 내 AI 알고리즘 모델 구동 서비스 등을 통해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그리고 해외 빅테크 뭐 엔비디아라던가 바이오니모 이런 것들의 AI 신약 개발사들의 국내 진출이 모두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그 주요 AI 신약 개발사들은 주가는 지금까지는 하락을 보여줬어요. 그렇다라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증시가 다시 이제 상승 기조로 돌아서면서 반등을 할 때 거기에서 아웃퍼폼할 수 있는 지수보다 더욱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런 섹터로는 바이오 내에서도 이 주요 AI 신약 개발사들 협력하고 있는 우리나라 종목들을 좀 발굴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는 이제 잘 정리된 표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나온 지금 자료인데 AI 신약 개발 주요 상장 기업을 정리를 한 리스트입니다. 여기에는 대웅제약, SK바이오팜, JW 중해제약, 그리고 유한양의 한미약품 이렇게 쭉 있는데 제약사들이 여기에 파트너십 플러스 내부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대웅제약과 JW 중해제약 이렇게 딱 두 종목이 보이고 있죠. 그렇다라면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신약 개발을 하고 있고 어디랑 협업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멘토의 투자노트 같이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은 제가 이런 자료들을 같이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 대웅제약과 JW 중해제약의 주가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를 좀 이겨내면서 좀 더 아웃퍼폼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끝날 종목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4만 6천 원대 지금 그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 때 그 낙폭 11만 원까지 내려갔었던 이 주가가 대차게 지금 13만 원을 돌파를 하더니 전고점 단기적인 전고점이었죠. 단기적인 전고점을 그냥 뚫어버리고 시원하게 올라와 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수가 그렇게 밋밋한 흐름들을 보여줬음에도 오늘도 빨간불을 켜주면서 2%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힘을 많이 못 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락 추세를 지금 돌파를 해놨습니다. 돌파를 하면서 여기가 다시 한번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은 맞아요. 그렇지만 저는 가격대가 27,000원대의 가격대 이 정도를 좀 지켜준다라면은 다시 한번 이런 종목들은 저가 매수의 매력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좀 지금 빠지고 있었을 때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JW 중해제약 같은 종목 혹은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대웅제약 같은 그런 종목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봐야 되는 거는 CDMO예요. CDMO 위탁 생산, 개발 생산을 하는 분야인데 바이오 의약품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하게 지금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진입이 거의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라면은 의약품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젊었을 때보다는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아픈 곳이 많아지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라면 CDMO 산업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규모가 점진적으로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봤었을 때 경제가 무너지더라도 아프면 약을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산업은 지금 어떻게 보면 고령화 사회의 수혜주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모달리티 ADC, 유전자 치료 등에서 새로운 성장기를 포착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글로벌 초과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CDMO 산업 같은 경우에는 원료의약품하고 완제의약품 이렇게 지금 판매를 하는 이렇게 큰 섹터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되고 있는데 빅파마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
종목의 꽃은 아무래도 바이오의 약품을 생산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관련된 위탁 개발 생산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라고 했었을 때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CDMO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수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안정적으로 지금 수주를 따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한테. 그리고 생물보안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우시바이오가 그 글로벌에서 굉장히 그 영향력이 높은데 세계 4대 바이오 시밀러 그 기업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캐파 증설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수혜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들 글로벌 바이오 CDMO 플레이어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론자, 우시바이오, 후지필름 이렇게 4개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시바이오의 매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온다면 저는 다시 한번 주가가 리레이팅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지금 눈여겨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방송을 보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일부 조금씩 분할 매수로 담아가시는 그런 적립식 매수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7월달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초대형 수주가 어느 정도였었냐? 계약 금액이 1조 4,637억 원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언제까지 진행이 되냐? 2030년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항체 생산 수요는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리스크가 신성장 동력 부재라는 이런 문제점들의 어느 정도의 해결 방안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100만 원 가까이를 올라갔다가 황제주로 다시 등극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이슈도 있었었지만 지금은 다시 한번 90만 원대로 밀렸다가 다시 어느 정도 갭을 메꿔주는 95만 원 정도의 주가를 형성해 주고 있는데 미국 생물보안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핵심 내용을 정리를 했었을 때 중국 관련 있는 중국 바이오 기업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개발한 그런 신약 같은 것들이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지금 중국 쪽으로나 이런 규제를 한다라는 내용들이 결국에는 이거는 우리나라 그 CDMO 업체들한테는 분명한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벌써 선반영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숫자로 그것들을 증명할 그럴 여지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언제까지 2032년까지 뭐 유예 기간을 둔다. 그리고 미국 정보기관과 규제 대상 기업들 간의 계약 금지, 뭐 규제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봤었을 때 저는 충분히 봐야 되는 종목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저는 CDMO 기업 중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꼽아보고 있고요. 꾸준한 실적 성장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적 성장이 나오고 있느냐? 23년도는 23년도 1분기부터 지금 24년도 1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쭈르륵 내려와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에비타 추이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새로운 성장 모멘텀은 좀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있느냐? 공장 증설이라든가 그리고 공장 가동률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글로벌 의약품 시장 규모가 계속적으로 우상향 되고 있다라는 점, 거기에서 삼성에서 밀어주고 있는 산업은 전자, 반도체 쪽과 그리고 이 바이오 쪽, 확실한 미래 먹거리로서 이쪽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 적립식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도 개발이라던가 AI랑 접목을 한 그런 종목의 바이오 산업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위탁 생산 관련해 가지고 CDMO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산업, 그러니까 침투율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보험사의 역할에 좀 변화에 기인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PBM이 시밀러 제품을 직접 출시를 하면서 시밀러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는 중인데 오리지널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령 그리고 시밀러 처방을 좀 방해해 왔던 것들이 그러니까 약간의 부정부패까지는 아니더라도 암묵적으로 통용이 됐었던 이런 것들이 올해 4월 대형 PBM은 시밀러 제약사와 함께 최초로 프라이빗 라벨 시밀러를 제품을
직접 출시를 했습니다. 마진도 비공개를 하고 당사 추정으로는 여기에서 지금 증권사에서 추정하기로는 30-40% 이렇게 시밀러에 적극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밸류체인 전체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이 좀 생존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직 계열화를 통한 비용 경쟁력 확보가 생존의 어떻게 보면 핵심 키워드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있었을 때 여기에서 어떤 바이오시밀러 기업은 어디가 있나라고 했었을 때 탑픽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지금 셀트리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를 봤었을 때 실적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마찬가지로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전년도 대비해서 65% 성장한 3조 6천억 원 가까이 이렇게 올라와주는 매출을 보여줬고, 25년도에는 3조가 아닌 4조 원대 약 29%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가이던스가 나와 있고요. 26년도에는 6조까지 늘어난다고 굉장히 고성장을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증권사들의 리포트들이 목표가 하향이나 중립 의견이 아니고 상향되는 그런 흐름들을 체크를 해봤었을 때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낼 때 목표가 상향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거는 분명한 호재거리와 그리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핵심 성장의 세 가지 축은 뭐라 그래도 진펜트라 FDA 허가를 받은 첫 신약, 그리고 오늘 뉴스를 제가 간략하게 듣기만 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탈리아에서도 지금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마진이 확보가 가능하고 유럽 시장까지도 열려버리면 셀트리온에서 이 매출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밀러 신제품, 본업이었던 시밀러 신제품도 26년도까지 5개가 출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펜트라가 지금 시장에서 주었던 그 파급 효과가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우성장,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판매가 늘어나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네임밸류를 좀 더 이렇게 늘려나간다면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셀트리온의 주가도 지금의 현 레벨이 아닌 좀 더 리레이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합병 이슈가 있었었는데 주요 합병 비용이 상반기에 거의 반영이 완료가 됐고 하반기부터는 원가율의 안정화가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찬반론이 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묵직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력적인 글로벌 시밀러 산업의 최후의 승자라고까지 이렇게 제목을 붙여두고 NH투자증권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산업의 장기 성장률이 19%인데 침투율은 지금 7%에서 32년도까지는 15%로 전망을 하고 있고, 전체 바이오 산업 9% 대비 오히려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시밀러 경쟁 심화에 따라서 비용 경쟁력이 장기 생존의 핵심 키로 지목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은 개발 및 생산 영역에서도 압도적인 글로벌 선두 기업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 중요도로 부각이 되고 있는 미국의 PBM, 아까 말씀드렸던 PBM 관련해서 전 밸류체인의 수직 계열화를 구축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 그리고 24년도까지는 조금 아쉬운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매출은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이 조금씩 다운이 되면서 주가 자체도 과거에 화려했던 그 주가가 조금은 내려앉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이제는 합병 이슈가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진펜트라 본격 출시 24년도 2분기에 출시가 되면서 25년도에 이것들이 매출로 찍히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은 세컨 웨이브, 그러니까 신약들 5개의 그 신약들도 출시가 되면서 여기에서는 지금 예상하는 게, 아까 영업이익률이 3,500억에서 지금 4천억, 6천억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는 그래프로 볼 수가 있고, 저는 이 셀트리온이 승자 독식이 글로벌 시밀러 산업의 최후의 승자가 된다, 여기까지는 솔직히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매력적인 지금 현재 레벨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해외 판매 법인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높은 원가가 있었었는데
셀트리온 매입의 EU 그러니까 유럽 국가 내에서 마진이 낮은 비주류 국가 혹은 입찰 시장에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합병을 통해서 이제 판매법인 셀트리온의 원가율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유럽 내에서 시장 확대가 가능해지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합병의 큰 이슈, 그러니까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품 램시마, 베그젤마 유럽 시장 내에서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게 하는 이런 요인들이 주가에 반영을 해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제품뿐 아니라 기존 제품의 고른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 셀트리온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셀트리온의 분기별 매출 원가율에 이렇게 보면은 원가율이 이렇게 좀 내려와주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프로 눈으로 확실하게 수치로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의 셀트리온의 주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다음 셀트리온의 주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의 주가는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20만 원대에 지금 저항이 있었었는데 저는 20만 원의 가격대에 지금 안착을 해 있는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저는 지금 여기 지난 과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24만 원까지 23만 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번 튀어줄 수 있는 종목이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도 차트를 한번 줄여서 본다라고 하면은 37만 원까지 갔었던 과거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했었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마찬가지로 현 주가 레벨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95만 원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100만 원 언더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치고 나갈 수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치고 나갈 수 있는 볼륨 자체가 확연하게 여기까지 열려 있다라는 점들을 좀 근거로 들어서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투자 아이디어들을 같이 함께 공유해 보시면 참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라면은 저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탑픽주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를 상대할 때 저희가 증시랑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증시가 튀어 올라갈 때 더욱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자라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혹은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저는 포트에 조금씩 적립식으로 담아가는 만약에 지금 현금이 너무 많고 주식을 새롭게 신규 진입 접근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종목들은 꾸준하게 담아가시면 저는 큰 수익으로 충분히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탑픽주 이 두 종목이 아닌 이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겠지만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그리고 향후 조금 시간이 지나서 25년도까지 장기 투자 관점으로도 괜찮을 매력적인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종목명은 뷰노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야 라고 하면은 의료 AI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21년도 2월 달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이 두 가지 제품이 있어요. 그 의료 AI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정지 발생 위험도를 제시하는 딥카스 이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뇌 MRI, 뇌 영역 분할 및 위축 정도를 정량화하는 딥브레인이라는 제품을 좀 이렇게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종목에서 이 뷰노가 가지고 있는 이 펀더멘탈 기초 체력 어떤 기술력이 있었을지를 살펴봤었을 때 기술력이 전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아니면 국내 시장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먼저 기술력에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뷰노의 기술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딥카스 아까 말했던 심정지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게 해주는 그런 장비라고 그 의료기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22년도 7월 달에 국내 의료기술로 지정되어서 비급여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 AI 업계로는 최초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23년도 6월 미국 FDA로부터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 승인까지는 아직 남아 있겠지만 1회 사용당 지금 국내에서 사용을 할 때 7,000원 정도 매출이 1회 사용당 인식이 되고 있고요. 24시간 이내에 심정지 발생 위험도를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중환자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심정지 관련해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망과도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심장질환 관련해 가지고 이 딥카스가 지금 일을 해주고 있는데 23년도 2분기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국내 30개 병원에서만 사용을 했었던 것이 24년도 말에는 이제는 92개까지 206%가 증가를 한다라는 부분들을 데이터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매출액의 경우 지금 병원당 월 평균 매출액이 30개 정도 되니까 6억 정도가 되겠죠. 2천만 원 약 병원 하나당 약 2천만 원 정도씩 이렇게 찍혀주고 있다라는데 이 병원에 그러니까 사용 기기 대수가 판매도 많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인식이 매출 인식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 계속적으로 추가 수입이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기술력이 좋았기 때문에 이거를 예측하는 게 24시간 이내에 정말로 이거를 그 위험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제가 만약에 제가 아프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4년도 4분기 약 130개 병원 도입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분기 매출이 약 82억 원으로 크게 점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성인병 3대 질환 하면은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렇게 뽑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인구 10만 명당 22년도 자료이긴 하지만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다음이 심장질환입니다. 아까 심정지 관련해가지고 이런 기술력 의료기기를 만들고 있는 뷰노라는 회사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게 여기에서도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 지금 폐렴이라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순위에서 밀려났지만은 전통적으로 뇌혈관 질환도 사망 그 순위에서 3위권 이내에 있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국내 딥카스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출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FDA 승인 만약에 미국 매출이 정말로 발생이 된다면은 이거는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의료 파업이 병원 내 AI 의료기기의 도입을 더욱 확대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실사례로도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을 갔는데 그때 의료 대란이었었기 때문에 정말 예약 잡기가 너무나 힘들었었고 그런 의료 시스템에서 이런 AI 의료기기는 정말 획기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담당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딥카스 보급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아까 데이터상으로 206% 정도 상승을 하는데 그건 확정된 수치이고 그게 좀 더 300% 가까이 늘어난다라고 했었을 때 매출 인식이 굉장히 크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미국 진출까지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저는 좀 압도적으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주가 흐름을 봤었을 때 뷰노가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을 때는 7만 원대까지도 올라간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라고 봤었을 때 굉장히 답답한 횡보 구간을 지나왔어요. 24,000원까지 밀렸었던 주가가 이제는 고개를
6월부터 들어 올리기 시작하더니 시장을 역행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4만 원대에 터치를 한번 해주고 그 악성 매물들을 좀 소화를 해주면서, 왜냐하면 기존에 물렸었던 분들의 물량들을 좀 잡아먹으면서 이제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이 종목을 바라봤었을 때 지금 당장에 접근보다는 조금의 눌림이 들어왔었을 때 좀 더 어떤 투자자건 좀 밑에 가격에서 잡고 고점에서 팔고 싶은데, 저는 지금 당장에 접근을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저는 충분히 유효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저는 여기 3만 5천 원대의 가격대를 지켜준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혹은 5일선을 기준점으로 삼고서 오늘도 5일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고 단타성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가 있고, 아니다, 나는 아까 미국 매출의 인식이라던가 우리 국내에서도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딥카스라는 그런 제품의 확장성을 믿고 있는다, 거기에 매출이 영업이익이 계속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믿고 있는다라고 하면은 장기 투자 관점으로도 조금씩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실적이 뒷받침이 돼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 이쪽 섹터 부분에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재무제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바이오는 원래는 재무제표를 안 봐도 되는 종목들이 있고, 신약 개발에 대한 그런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종목이 아닙니다. 근데 얘는 매출 이런 것들, 영업이익들 봐야 될 텐데,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 적자가 지속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도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25년도에는 이제 흑자로 전환을 앞두고 있어요. 매출액이 22억에서 지금 24년도 323억으로 늘어났고, 25년도에는 471억으로 크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실적의 컨센서스 추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21년도, 22년도, 23년도에 계속적으로 2배 이상 성장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24년도에는 매출이 300억 원 이상으로 치고 나가고 있고, 25년도에는 500억 원에 육박, 그리고 26년도에는 700억 원 조금 언더에서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분기별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분기에는 어땠었을까? 아까 24년도에는 적자가 지속이 된다라고 했는데 2분기 실적은 적자가 지속이 됐습니다. 근데 24년도에는 24년도 3분기 실적은 흑자 전환이 당기순이익이 영업이익이 그리고 지속이 되고 전환이 되고, 그리고 24년 4분기부터 미 매출이 전부 다 찍히고 영업이익이 찍히면 완전하게 흑자로 전환이 되는 이런 종목들, 저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의 탑픽주는 뷰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라면 전 잠시 쉬었다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다음 주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정리를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은 굉장히 테마성 순환매가 연속으로 펼쳐지고 있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장중에 계속적으로 이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손절 라인 확실하게 잡고 익절 라인도 확실하게 잡아서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보셨을 때는 지금 조금씩 전초병들을 조금씩 내보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은 불확실성이 완전하게 거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확실하게 화끈하게
급하게 빠질 이유도 없어요. 오늘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음 주 어떤 일정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라고 봤었을 때 우선은 다음 주 글로벌 일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눈에 띄는 거는 이제 그 윌러 연준 이사 연설이라던가 수요일 날 애틀랜타 여는 총재 연설 이런 것들에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이 좀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다음 주 금요일 날 이 시간에 나올 텐데 그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랑 여기에서 이런 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기대 심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지금 핫한 이슈는 아직 실적이 발표가 안 된 엔비디아 실적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신호탄으로 다시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회복을 했는데 여기에서 실적까지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거기서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고 더 쏘아 올린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 증시에는 굉장히 호재성 이슈로 받아들여져서 우리 증시가 그때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2700포인트를 확실하게 돌파해서 2800, 2900으로 향해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뭐 델도 있고 오토, 마벨 테크놀로지 이런 그 반도체 분야 이쪽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런 주요 일정들을 소화를 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아무래도 금융위원회에서 코리아 핀테크 위크 이런 테마성 이슈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원자력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서 원자력 섹터 제가 모든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린 다음에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종목들이 한번 변동성을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신다라면은 제가 이런 주요 일정들에 대해서 그 시나리오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지난 방송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한 달 넘게 이렇게 방송을 이어오고 있는데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톡신 관련주 굉장히 뜨거운 맛이라고 했었는데 그 뜨거웠던 아이들 지금도 강하게 지금 주가를 형성을 해주고 있고 파마리서치,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 이 네 종목 같은 경우 굉장히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탑픽으로 제가 대한항공을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날 이때 추천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2만 원대 가격이면 굉장히 메리트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월요일 날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고 접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은 전부 다 5% 정도의 수익권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의 시가가 21,000원이었고 종가 같은 경우에는 종가도 비슷한 위치죠. 21,000원대의 가격을 형성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높게 잡으셨다라고 하더라도 고가가 21,250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을 만약에 그때 공략을 했었으면은 바로 다음날 화요일, 수요일 날 크게 올라오면서 22,000원대의 가격대를 지금 소화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오늘은 좀 쉬었지만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는 목표가를 어디까지 24,000원 정도까지 이 레벨까지 방망이를 짧게 보고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시크니컬 업종이 아닌 이제 필수 소비재 영역으로 항공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부분들 물류 이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와 주면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주가가 정말 그렇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추천드린 뷰노라는 종목도 한번은 돌이켜보자 정말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다음 주부터 9시에 공개 그 무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방산이라던가 아니면 로봇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로봇은 어떻게 보면은 성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은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이제는 바닥을 확인하고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제가 추천했었던 종목이 SPG였는데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 노트를 마무리로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것 같아요. 방산을 항상 강조를 했었는데 포트폴리오에 10% 정도 비중으로 비중 전략까지 좀 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방산은 10% 정도,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 정도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조선은 계속적으로 담아가야 된다. 수주 잔고가 쌓여가고 있고, 하지만 최근에는 파업 이슈로 좀 밀렸었지만 그리고 음식료 같은 경우에도 5% 정도 그리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형성하시면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